북한의 추이 속에 사실상 미 대선의 서막을 알리는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독주일지, 이 헤일리의 돌풍일지 오늘 오후 이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북한이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평통 등 대남 업무 기구들을 폐지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선의 서막을 알리는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저희도 아이오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봤는데 현재가 상당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아마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중서부 지역에 이제 눈, 그다음에 뭐 얼어붙은 길, 그다음에 또 이제 강풍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이 투표장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워낙 민주주의에 꽂히고 중요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 있어도 이 투표장에 나오니까 저는 크게 아주 뭐 이렇게 투표율이 하락된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12월에 대선 같은 거 할 때 예전에 이 어른들 추운 날씨에도 다 나가시는 거 보면은 충분히 저기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지난 주말에 미식축구 경기 캔자스에서 있었거든요. 그 아이오와주 바로 밑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운 날씨, 영하 20도, 저녁 7시에 영하 20도였는데 거의 그냥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열기가 있으면은 또 중요한 이벤트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혹시 압니까?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내가 투표장에 안 가서 무슨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그런 우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전투심을 자극을 해서 더 열성적으로 투표장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경선의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이 투표율이 낮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 투표율의 이 어떤 뭐 높고 낮음 이게 지금 어떻게 좀 각 후보들에게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지금 현재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는 2016년 거기서 경선 벌써 한번 치렀죠. 그리고 대선했었죠. 2020년 대선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 아이오와에서만 벌써 4번째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미 닦아놓은 바닥표 조직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뭐 혹한이라든지 뭐든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투표율이 그럼 더 실제적으로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이제 가동하는 그 조직들이 움직여서 표를 동원해주는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현재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뭐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 소식 보니까는 혹한에 왔지만 준비돼 있다. 자기네가 뭐 운송수단까지 준비를 해줄 테니 투표장에서 집에서 투표장까지 가고 우리가 저기 서비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뭐 나름의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경선의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과연 트럼프가 50%를 넘기냐 안 넘기냐거든요. 이 50%가 주는 의미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50%가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압도적 승리냐 아니냐 이것일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아이오와에서만 나온 걸로 본 가장 최근의 그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48%, 그다음에 니키 헤일리가 20%,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18%, 16%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아이오와에서 승리할 것은 이제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젠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제로 당원들이 거기 가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이 각각의 후보자들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지지도의 그 공고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공화당 내에서의 자기의 대세론 이것은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지지하는 이제 층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역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강한 거는 제일 큰 거는 역시 바이든에 대한 실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에 대한 실망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캠페인 아니면 이제 오피스에서나 이제 업무를 하면서나 아니면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일단 에너지가 없어 보여요. 되게 힘들어 보이고
반면에 트럼프는 거의 비슷한 나이긴 하지만은 훨씬 더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재치가 넘치고 훨씬 더 이게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안보적인 상황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될 듯합니다. 지금 안보 특히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프가니스탄 때 바이든 별로 한 거 없지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명확한 성과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죠.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발빼야 되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너무 우크라이나한테 많이 도와줬는데 실제 성과는 없다. 이런 반성의 기류가 생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그다음에 중동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보이고 있지 않고 또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최악은 피했다고 하지만은 아직 국민들의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경제가 지금 불경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사회 문제적으로 치안적인 문제도 미국 내에 있는 어떤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가 좋았던 그다음에 어쨌든 그 트럼프가 강하게 나가면서 미국이 뭔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보였던 것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높다는 건데, 자, 이 아이오와주 경선이 이 판가름을 해보일 수 있는 풍향계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 아이오와주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앞으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건지, 그간의 승률, 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1위를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이제 아이오와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짧은 기억을 되돌려보면 2016년 선거와 2012년 선거, 공화당 선거를 보면은 아이오와의 승자는 결국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2012년에 릭 센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텐데 그때는 그 사람이 1위를 하고 미트 롬니라고 하는 그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모르몬교 그 사람이 2위를 했지만 결국은 대선 티켓은 미트 롬니가 주게 됐고요. 2016년 선거에서도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이었던 테드 크루즈가 1위를 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결국 공화당 경선 티켓을 주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자가 그러니까 공화당 대선에 티켓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속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소위 말하는 프라이머리 역학. 차이가 좀 있는데요. 코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머리는 이제 오픈이고요. 모두가 나와서 유권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코커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또 다른 점이 토론 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는 자기가 가서 그냥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적은 사람들이 당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성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열광적으로 자기가 왜 이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약간 중간에 흔들리고 있었던 아니면 마음을 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에 좀 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열성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 50%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 그 50%를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상을 주게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또 봐야 되는 것은 누가 2위를 하느냐. 그리고 2위와 트럼프 간의 차이가 얼마가 나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오늘 밤 이제 내일 아침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위가 니키 헤일리가 될 것이냐. 이제 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니키 헤일리의 이 추격에 대해서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압도적인 지지다, 그러니까 리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니키 헤일리가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2위를 하게 되고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가 3위를 하게 된다면은 디센티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오와 주에는 이제 한 99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디센티스는 거의 다 방문했어요. 전부 다 유세를 했어요. 굉장히 집중했군요.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오와 주지사가 굉장히 나름 인기가 있는 사람, 공화당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디센티스를
이제 인도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오와에는 어떤 복음주의 개신교 목사가 지도자가 또 디센티스를 지지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어떻게 보면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2위도 아니고 3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는 다가올 것 같아요. 만약에 자진 사퇴 가능성도 그럼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진 사퇴 가능성은 제가 조금 낮게 봐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냐면은. 자, 오늘 첫 번째 시나리오 1 그러면은 50% 트럼프가 50%를 예. 얻고 그다음에 2, 3위가 비슷비슷해졌다. 그러니까 50대 뭐 한 15, 15 뭐 이렇게 됐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트럼프에게 무조건 유리한 거다. 예. 아마 그것이 지금 그렇게 나올 것 같죠. 근데 두 번째로는 만약에 트럼프가 50%보다 조금 밑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디센티스랑 헤일리가 2위를 차지하더라도 그 차이가 2위와 3위 간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디센티스는 남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명확한 2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아직 트럼프에 대한 대항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 만약에 헤일리가 뭐 지금의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2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차이가 트럼프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디센티스와의 차이도 이렇게 좀 컸다 하더라도 과연 그 디센티스가 이거를 중도 포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화당 선거에서 2위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법 리스크인 거예요. 중간에 경선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11월까지 선거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트럼프의 정말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다면은 이 경선 과정에서 누가 2위를 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결코 지금 아무도 포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근데 1위를 다 가지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는 독주를 하고 있고 앞에서 2위와 3위는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고 이러면 뭐 거의 EJ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독주 체제를 굳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거가 뭐 50%를 넘는다 안 넘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고 또 누가 2위가 되고 그 격차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공화당 대선 그 경선 과정의 구도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가 있고 헤일리가 2위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트럼프의 그 독주 체제를 흔들기에는 사실은 좀 아직은 모르겠다, 부족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이제 오늘 코커스 아니고 바로 다음에 있을 이제 그 경선 이제 뉴햄셔랑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으로 가는 그 경선 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 오늘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뉴햄프셔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화당 경선이 또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오늘 아이오와에서 나온 결과가 다음 주 치러질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좀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2위를 하는 뭐 헤일리든 아니면 그 디센티스든 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도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다음에 3위와의 간격은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뉴햄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헤일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더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일단 헤일리의 자기의 그 홈그라운드. 그리고 역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위, 뉴햄셔에서는 5위였거든요.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게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헤일리 같은 경우도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언제부터 경선을 시작하나요?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는 뉴햄셔 경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되게 저도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대선이 있는 그 해 1월 달에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그다음에 이제 뉴햄셔 네. 경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워낙 아이오와 코커스랑 그다음에 뉴햄셔 프라이머리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주들이 왜 우리는 늦게 해야 돼? 우리도 먼저 그런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룰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그 다른 주들 같은 경우 또 특히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첫 번째 할래.
라고 해서 사실은 뭐 2월인가 시작하는 일정을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했었고 사실 바이든도 그거를 원했고 네. 그런데 뉴햄셔가 나 그 말 안 듣겠어라고 선언을 하면서 나는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이제 투표 용지에서 예. 지금 바이든 후보의 이제 대통령 이름이 빠졌다라고 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매우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듭니다. 이뤄도 되는 곳이긴 합니까? 근데 이게 전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뭐 린든 존슨 대통령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예. 그리고 미국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 수기로 이제 후보의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럼 바이든의 이름을 쓸 것이다. 그러면은 뭐 진담 반 농담 반의 얘기겠지만은 뉴햄셔 경선 나중에 투표를 열어보면은 바이든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일정을 통해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현재 북한과의 문제도 그렇고 좀 한반도의 긴장 수위와 관련한 정책들도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바이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대통령이라고 죄송합니다. 전 대통령이 예. 지금 후보가 뭐 경선을 잘 해가지고 나중 이제 공화당의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뭐 아직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게 이 전장이 트럼프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까지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는 저번 2020년에 졌던 그 주들을 찾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조지아주, 아리조나주, 뭐 미시건, 위스콘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인데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거기를 수성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수성을 하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을 짜기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상의 어떤 문제들, 노쇠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한마디로 어떻게 전략을 잘 수립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제 11월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워낙 좋은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안보 공약 같은 것을 얻어내고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고민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제 정부 측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미국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또 우리가 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 방위 그 능력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북한의 이제 핵 문제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등장하는 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비드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본인도 워낙 여러 대외적인 문제들이 많으니까 북한 문제 완전히 후순위로 지금 밀려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떤 도발적인 언행, 그다음에 뭐 미사일 발사 또 어떻게 보면 계획되어 있는 앞으로의 도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선거 전국에서 미국 선거 전국에서 바이든에게는 어떤 너 지금까지 나를 제대로 대우 안 해줬지 하니까 뭐 이제 어떤 그런 복수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김정은이 자기에게 존재감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현재 모습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들 보면은 뭐 대남기구를 폐지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헌법을 좀 바꿔서라도 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뭐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한다던가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총선 또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대선을 이제 어떤 겨냥한 이제 발언들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이제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 전쟁의 위협이 허세가 아니라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어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무게를 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 대남 기구 막 폐지하고요. 예. 자기 헌법을 개정하고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넣겠다. 이런 예. 식의 언사는 저도 사실 이제 처음 본 그런 것들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좀 놀랍기도 해요. 그래서 예. 우려를 좀 자아내기도 하고요. 근데 한 10년 전쯤 됩니다. 한 2013년쯤에도 박근혜 정부 막 들어서기 전쯤에 북한이 굉장히 어떤 언행적인 도발의 수위를 되게 높인 적이 있었어요. 뭐 자기네 전쟁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에서 지금 계속 호전적인 어떤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북한이 자기네들의 어떤 존재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의 언행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너무 동요할 건 없고 일단은 우리가 한미 연합 방위 능력으로서는 북한을 압도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 현재 북한의 모습들이 허언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실제로 뭐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방심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서 김정은이 전쟁을 한다 한들 과연 얻을 게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한다면 북한이 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북한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대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그만큼 난 잃을 것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급함 여기에 대한 표현이 아닐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남북한 간의 긴장이 뭐 위험 수위를 치닫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하고 조절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뭐 크게 동요를 하거나 이런 건 없이 우리가 진짜 차분하게 대신에 긴장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